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저희 이제 12번째 시간인데 벌써 12번째네요. 네, 벌써 12번째가 되었습니다. 저희 사실 그 지난번 방송이었는지 지지난번 방송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댓글을 달아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저희가 이미 이제 달아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새로 이번에 한번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기억나세요? 저희 서바이벌 SF 키트 그 페이지에 네. 새로 달아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이디가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잘 기억. 네, 정주행하고 있다고. 맞아. 정주행하고 있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혹시 말씀드리는 거를 꺼려 하실까요? 혹시 공개되는 걸 부끄러워 하시려나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정주행을 해주고 계시다니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방송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구님이시네요. 아, 진구님이시구나. 네. 네. 어제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SF 좋아하는데 팟빵 듣다 SF 쪽 팟캐스트의 반가움을 정주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SF 좋아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되게 반갑고요. 네. 저희가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그 SF 토크 콘서트에서 그 하리하라 이은희 선생님이 이제 남성이 모유 수유를 하는 그런 설정의 SF 소설을 쓰셨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 세상입니다. 현대기술. 이미 되고 있다고. 네. 이미 이제 첫 성공 케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이 아기에게 수유를 첫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을 한 건데 6주 동안 모유만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젖이 생산됐다고 합니다. 근데 또 호르몬 이제 제도하고 그 다음에 가슴을 좀 이제 자극하는 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근데 아직까지 이게,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면밀하게 연구는 아직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대요. 이제, 그 성전환 하신 분들이라던가 정말로 그 당사자분들은 아직까지 좀 더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SF 신간 소식을 한번 좀 전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나오는 책이 뭐가 있죠? 그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수상작품집.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김초엽 작가님의 이름 뭐였죠? 관내분실이요. 네, 관내분실. 맞아요. 관내분실이 실린 그 작품집이 나갈 예정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저희가 저랑 이제 공상님이 넷플릭스 애청자인데 그 넷플릭스에서 어떤 SF 컨텐츠가 를 볼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그 블랙미러라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네. 이제 과학이 매우 많이 발달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서스펜스 드라마로 엮은 작품들인데 옴니버스식이고 또 사실은 뭐 정확하게 말은 했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보면은 재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추천드립니다. 한화에서 그냥 스토리가 다 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손댔다가 내가 이제 네. 너무 페인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네. 없고요. 그리고 화수마다 감독도 달라요. 그래서 네. 어떤 화수는 조디 포스터 아시죠? 그 유명한 여성 배우. 네. 네, 그분이 감독한 화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개성이 있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랙 새 시리즈 디스커버리에 네. 나왔죠. 이번에는 함장이 여성이라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있고 또 최근에 2월 초에 이제 런칭을 시작한 작품이 얼터드 카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소설이 원작인데 그러니까 육체 속에 정신을 그러니까 업로드해서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뭐 저희 오늘 소개드릴 공각기동대랑 좀 네. 비슷한 설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로봇 몸이 아니고 정말로 그냥 시체 같은 그런 인간 몸에 이제 인간의 기억을 이식을 해가지고 뭐 되살려내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아직 두 작품은 못 봤는데 봐야 되겠네요. 네, 한번 보시고 저희 방송에서도 추후에 기회가 되면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다룰 작품이 뭐죠? 오늘 다룰 작품은 이제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이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공각기동대라고 하면 굉장히 시리즈가 많잖아요. 네. 오늘 이번 방송에서 다룰 작품은 어떤 것이죠? 일단 어떤 시리즈가 있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네. 시로 마사무네라는 사람, 작가가 쓴 만화가 시발점이었고요. 네. 원작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작이고, 두 권짜리 작품이긴 한데, 아마 첫 번째 권이 주로 이제 인용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극장판으로 그 오시마모르라는 분이 감독이 만든 극장판 작품이 있습니다. 95년도에 나온 작품이고 고스트 인 더 쉘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극장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극장판의 후속작으로 이노센스라는 또 극장판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뭐 다루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극장판 첫 번째 극장판에서 마지막에 그 소령 그니까 주인공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실체가 좀 사라지는 듯한 그런 결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설정 하에 진행되는 것이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0 몇 년에 나왔지? 2년인가요? 2년에 이제 처음 나왔고 TV 시리즈는 이제 1기, 2기, 3기가 있고 이제 1기는 스탠드얼론 컴플렉스, 뭐 2기 그다음에 3기 있는데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 그 TV 시리즈 이제 스탠드얼론 컴플렉스는 카미야마 켄지라는 감독이 만든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각기동대 그 어라이즈라는 제일 최근에 나온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주인공 쿠사나기 소령이 어떻게 공안 국가를 만들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 전의 얘기거든요. 프리퀄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다른 이제 TV 시리즈나 그 극장판에 비해서는 조금 재미도 그렇고 좀 깊이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네. 가장 최근에
실사 영화가 나오긴 했었죠. 뭐 사실 아, 맞아요. 흥행은 못했지만. 네, 그건 스칼렛 요한슨이 네. 주연을 해서 그 극장판 이제 고스트 인 더 쉘을 리메이크한 거죠. 네. 네. 맞아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안 봤습니다. 네, 좀-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예고편만 봤는데도 좀 너무 오글거리더라고요. 아, 네.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하면 오글거리기 마련인데, 네. 네. 근데 또 본 분들 중에 좀, 생각보다 괜찮더라라는 분도 계시긴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봐볼까 하긴 했는데, 극장에 가서 볼 만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VOD로 한번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우리가 우려했던 그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만들었을 때의 그 오글거림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 생각보다는 아주 잘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그 영화는 뭐 그런 문제 외에도 그 화이트워싱 논란도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주인공이 동양인이었는데 그 서양 네. 백인으로 바꿨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다뤄볼 작품은 네. 그 만화와 극장판입니다. 그 네. 사실 극장판 1편만 다룰 거예요. 저희가 그 이노센스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고, 네. 그 극장판만 해도 아주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사실 저는 만화 원작은 못 봐가지고. 아, 네. 만화 원작 뭐 본격적으로 얘기를 그러면 해볼까요? 네, 좋죠. 네. 만화 원작은 사실 극장판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극장판 네. 95년 극장판이 제일 유명하고 제일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무슨 뭐 영화제 상도 받았고 뭐 보통 이제 공각기동대라고 하면 아시는 작품이 이 극장판입니다. 그래서 아주 포스가 대단한 작품이고 근데 이 원작이 된 만화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 네. 만화는 이제 그 극장판에 안 나오는 세세한 설정 같은 거를 알기에 좀 좋은 그런 작품이에요. 이 만화는 극장판은 진짜로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아주 진지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만화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버디물이라고 하나요? 그 형사물 그냥 유쾌한 형사물 같은 느낌?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전뇌가 나오고 의체가 나오고 이런 거는 다 똑같고, 뭐 설정도 다 똑같지만 분위기가 조금 밝아요. 좀 코믹한 부분도 막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한국어로도 발매가 됐나요? 네, 최근에 새로 발매가 됐어요. 정식판으로. 아. 네. 그 1권이랑 2권이랑 발매가 됐고 3권까지 발매가 됐고 그 세트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요새 만화책 가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네, 14,000원이나 해요. 만화 한 권에 14,000원이고 이게 보면은 고스트 인 더 쉘이 첫 번째 건이고 네. 두 번째 건이 맨 머신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다음에 1.5권 뇌전격인 휴먼 에러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권을 다 묶어 가지고 사면 무려 4만 원에 육박하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온 거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는데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 이제 얼마든지 사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극장판도 그렇고 TV판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맨 처음에 등장한 어떤 자막이 있어요. 문구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기업 네트워크가 지구를 뒤덮고 전자가 보편화되어도 국가나 민족이 사라져 버릴 정도로는 정보화되지 않은 가까운 미래라는 네. 이게 근데 조금 다르지 않나요? 작품마다? 극장판에서 좀 다른가요? 극장판에서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극장판에서는 그 똑같은 것 같아요. 개인의 정체성이 사라져. 그건 TV판에서. 그건 TV판인가요? TV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TV판은 스탠드 얼론 컴플렉스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그런 개별적 정체성이 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처음 이 문구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극장판이랑 만화는 똑같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만화를 안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이보그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이보그화를 안 한 사람들도 많기는 한데 네. 그 사이보그화하는 것이 그렇게 뭐랄까 드문 일은 아닌 세상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이보그화를 안 했다고 하면은 그 제가 알기로는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노숙자들 네. 이런 사람들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보그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에 가까운 그런 세상이 된 것 같고. 그 전내화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전내화인가요? 그거는? 노숙자들이 전내화를 안 했다, 뭐 아,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왔던 네. 것 같고. 그래서 이 시대에, 사이보그는 이제 뭐 그냥 옵션인 거고, 그 전내화는 거의 필수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세상입니다. 그게 뇌를 그 뇌각이라고 하나요? 그거로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뇌를, 저도 이제 그 정확한 설정이 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렇게 막 이해는 잘 못했어요. 이게 뭐 만화에도 나오고 애니에도 나오긴 하는데 마이크로 머신이라는 이제 나노 머신들이 이제 있는 액체에 뇌를 담그면 그 머신들이 뇌에 침투해서 어떤 회로를 이제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게 기계와 인간의 뇌가 그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자기 머릿속으로 그냥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화책을 보시면 대단히 그 작가가 그 설명을 많이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네요. 그 만화 그 칸에 무슨 뭐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밑에 코멘트로 차원의 경기를 그린 그림이다. 뭐 이렇게 붙여놓는다거나 뭐 그 만화로는 되게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밑에 사족은 아닐 수 있죠. 뭐 코멘트로 뭐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건데 뭐 만화에서는 단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설정 재밌네요. 덕후신 것 같아요. 예, 좀 과학적 덕후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만화책도 되게 재밌긴 재밌어요. 그 좀 더 하드한 SF라고 할까요? 좀 과학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그 첨단 과학 기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인용을 한 느낌들이 막 들어요. 뭐 갈락토즈를 어쩌고 저쩌고 뭐 유도체 단자가 성장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그래서 공안 국가라는 조직이 등장하죠. 국과죠. 네. 네. 그 숫자 9입니다. 네. 네. 육과도 있고 국과도 있고. 네. 네. 그게 이제 어떤 조직인지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은 아무튼 경찰이죠. 네, 경찰이죠. 경찰이고 그 범죄를 이제 수사하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는 그 모든 대원들이 다 거의 다 사이보그화가 되어 있고 그쵸. 한 명만 빼고 네. 한 명만 빼고 사이보그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경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국가 외에 그런 뭐라 그러죠? 일반적인 경찰 조직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면은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이제 막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막 월권 행위 그런 것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뭐 네. 사람을 죽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네. 좀 초법적인 그런 조직이라서 인터넷에서 막 글을 올려가지고 막 여론을 막 조작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도 네. 하죠. 예. 그래서 이게 너무 강력한 조직이 아니냐라고 해서 뭐 네. 국회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네. 조직이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러죠. 네. 예. 근데 이 조직은 특히 이제 사이보그라든가 네트워크 전내 관련 특수 범죄나 테러에 대응하는 그런 국가 기관이고 공식적으로 뭐 좀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서 이제 그 활동을 하기보다는 약간 음지에서 활동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내통신 그래서 전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터넷을 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전뇌에 다이브라고 하는데 잠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을 이제 꽂아가지고 탁 들어가가지고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그건 해킹이긴 한데 이제 이 공안 국가의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아무런 그 어려움도 들이지 않고 그냥 그렇죠. 해킹하던데요. 네, 해킹을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공성 방벽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네.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훨씬 쉬워요. 공격성 방어벽이에요. 네. 우리 왜 줄여 부르기 그러니까요. 인싸였네요. 예, 그렇죠. 방어벽 프로그램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컴퓨터에 보통 있잖아요. 방어벽. 예, 파이어월이라고 하죠.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이 방어벽인데, 공격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해킹을 하러 들어오면은 그 해커를 반대로 공격을 하는 그런 방어벽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인공인 이제 쿠사나기 소령이 상대방의 뇌를 이제 해킹을 하다가 그 공성 방벽 때문에 자기 뇌가 타버릴 뻔하던가 뭐 네. 이런 해프닝이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또 이 작품에 나오는 신기한 것이 광학미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투명해지는 네. 기술. 네. 쉽게 말하면 왜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망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학미체가 보편화된 그런 시대고요. 그래서 이 광학미체를 쓰는 거를 이제 표현을 되게 멋있게 했어요. 작품에서. 그래서 아주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네. 막 물 같은 거 맞으면은 막 모습이 막 드러나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묘사를 자세하게 했다. 네. 네. 아주 섬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광학미체가 열도 가릴 수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도 안 잡히고 눈으로도 안 잡히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만화책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설정을 볼 수가 있고요. 보면은 뭐 광섬유를 사이보그에 활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광섬유로 압력이랑 온도를 잴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사이보그에 이제 보통 광섬유라고 하면 통신 이제 광 케이블 생각을 하는데 압력이랑 온도도 잴 수 있기 때문에 사이보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작가가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사람이 뭔가 과학 쪽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스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스트 인 더 쉘이라고 하니까 고스트라는 거는 뭐 영혼이죠. 영혼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전신 의체를 했을 경우에
그럼 나라는 의식 자체는 그러면 프로그램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형 로봇과 그 다음에 그 전신 의체를 한 인간은 네. 어떻게 다른가라고 했을 때 이 전신 의체를 한 인간은 고스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 AI가 아니고 어떤 실제 인간의 의식을 사실 이게 뭐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추상적이고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영혼적인 무언가를 고스트라고 지칭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죠. 어, 작품을 보면서 좀 네. 헷갈렸던 부분은 그래서 저 고스트라는 거를 있다는 거를 확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단지 그 막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이제 걸어 다니는데 그 사람의 뭐 행동 습관 같은 걸 보고 아 이거는 그 사람의 고스트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확률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이거는 TV판에 나오는 얘긴데, 네. 이 사람이 뭐 평소에 뭐 절뚝거리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자꾸 왼쪽 팔에 이제 손을 갖다 대는데 이거는 의체화 이후에 이제 그 고스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서 고스트 그 원래 오리지널 고스트를 가진 그 사람이 맞을 것으로 그러니까 추측돼. 확률적으로 네. 추측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막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그 어떤 반응에 한계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고등적인 사고 능력이라던가 감정적인 소통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고스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말씀하신 대로 고스트와 인공지능의 차이가 사실은 희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은 그 인공지능들이 고스트를 획득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고스트가 딱히 뭔가, 정말로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좀 애매한 걸로 나오기는 해요. 작품 속에서도. 네. 그리고 그 실제로도 예를 들면 AI가 극도로 발달을 하면 과연 인간과 그 인공지능을 구분을 할 수가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그렇게 확실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만화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극장판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쿠사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난 이미 죽었고 내 몸은 사이보그 의체와 전자두뇌로 만들어진 가상인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해. 주변 상황을 봐서 나도 인간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건 좀 우습지 않아? 그래서 뭐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인간과 똑같은 로봇이 만들어지면 그거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결론도 내릴 수가 있을 거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고스트 더빙이라는 기술도 나오거든요. 이 고스트 더빙은 좀 금지된 기술인데 금단의 기술인데 그 고스트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다른 뭐 의체라던가 다른 로봇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면 고스트를 복사를 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복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 속에서는 그렇게 복사를 하면은 원래 사람은 죽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 만화책에서는 그래요.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사실 안 그런데 애니메이션에서도 사실 그게 뭐 한 번 하면은 이제 거의 죽고 뭐 좀 정신력이 센 사람은 뭐 3번 정도 견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 논의를 일부러 좀 피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사실 그게 복사가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나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복잡한 이제 내용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피해간 것 같은 왜 금지한 걸까요? 왜 금지되는 걸까요? 고스트 더빙이 말씀한 대로의 어떤 문제겠죠. 위험하기 그러니까 때문에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 개인이 이게 복사가 되면 누가 누군지 컨트롤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번호를 발급을 하는데 예를 들면 복사를 하면 이 사람은 같은 주민번호를 가질까요? 아니면 다른 주민번호를 가져야 될까요? 뭐 꼭 주민번호의 얘기가 아니지만 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금지를 해놓은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러려나요? 계약서를 쓸 때도 본인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절차인데 뭐 그런 거라던가 네. 여러 가지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아주 진보된 사회라면 사실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글쎄요. 나의 자손들을 나의 복사본으로 이제 퍼뜨릴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나와 똑같은 이제 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그렇게 복사됐다고 해도 그 이후에 하는 경험이 다를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존재가 되겠죠. 결국에는 다른 시간 존재가 지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하네요. 네. 이게 예전에 저희가 그 소마 네. 얘기하면서도 나왔던 네, 내용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거기서 여기서도 인형사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인형사 얘기는 저희가 극장판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극장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극장판이 그 부제가 고스트 인 더 쉘인데 이게 그 오시 마모루 감독이 고스트 인 더 머신이라는 교양 서적을 되게 감명 깊게 읽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제목을 따 영감을 받아서 이제 떴다고 하는데 원래 고스트 인 더 쉘이라는 거는 고스트랑 쉘이라는 게 그 데카르트가 심신 이원론을 주장했거든요. 그 육체랑 정신은 분리될 수 있다. 따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 쉘이라는 그 껍데기 어떤 그 몸이라는 그 껍데기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기계 안에 이제 귀신 고스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냐 뭐 이러면서 비판을 반대파 쪽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판 할 때 썼던 이제 그 용어들인데 고스트랑 쉘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 쉘 그러니까 의체 안에 이제 고스트가 들어있는 그 쿠사나기라던가 뭐 이 세계의 뭐 여러 인간 군상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제가 달려 있고 처음에 뭐 마찬가지로 뭐 그 기업의 네트워크가 뭐 그 전 지구를 뒤덮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자막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만화를 그대로 따라가진 않지만 만화의 이제 그 인형사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고 그 외에도 만화에서 따온 듯한 뭐 대사들이 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등장인물들이 일단은 주인공이 쿠사나기 소령. 네. 얘는 전신 의체를 한 여성이고 아주 냉철하고 그 공안 국가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네. 근데 작품 내에서 쿠사나기 소령이 여성일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성형 의체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남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계속 그 작품 속에서 요 애니메이션 얘기지만 그 TV판 얘기지만 바토가 그 소령에게 남성형 의체를 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 쿠사나기 소령이 남성형 의체를 쓰면은 그러면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과연 이런 세상에서 젠더라는 개념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을 것 존재는 같아요. 할 수 있긴 한데 과연 그게 어떤 형태일까라는
것 자체가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과연 쿠사나기 소령이 여성인가라고 했을 때 약간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렸을 때의 기억이라던가 뭐 이런 네. 걸 보면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기는 네.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만약에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면 네. 여성형을 쓰든 남성형을 쓰든 그럼 진짜로 남성 여성의 구분이 잘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그 의체에 성별이 있다는 것. 네, 그것도 사실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사실은 성별이 굳이 없어도 되기는 하는데, 아마도 그 시대까지도 그런 성별 이분법이라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마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고요. 심지어 소령의 그 의체는 아주 네. 나이스 바디, 네. 글래머러스한 예, 그런 의체고, 또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전신 의체화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예, 거의 전신 의체를 하는 경우가 좀 드물고 그렇기는 한데 그러네요. 그 뒤에서 우리가 할 얘기랑 네. 뭐 저희가 아마 후편에서 이 다음 방송에서 아마 얘기를 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 등장인물들을 약간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요. 그래서 그 쿠사이가 있고 바토가 있죠. 네. 그 바토는 이제 같은 국가에 소속한 그 영사인데 이 사람도 사이보그죠. 거의 사이보그죠. 네. 네. 이 사람 전신의체는 아니죠. 전신의체는 아니고. 네. 네. 근데 눈도 의안이고 맞아요. 그리고 힘도 굉장히 세고 팔이나 다리 같은 거를 전부 다 그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쵸. 그 쿠사나기 소령의 뭐라 그러죠? 부하죠. 네. 네. 그 계급상으로 보면 아마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작품상에서 등장하는 거로는.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약간 바토가 그 쿠사나기 소령에 대해서 약간 그 연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TV판에서 좀 더 강하게 나오죠, 그게. 아, 네. 네, 네. 하여튼 순정마초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구사라는 인물이 네. 나오는데 이 토구사는 중요한 인물이죠. 네, 토구사가 약간 관객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제일 그 공안 국가에서 제일 의체화를 안 한, 그러니까 그 생몸을 가진 네. 인물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사격을 그 의체화한 동료보다 이제 정확히 못할까봐 막 사격 연습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인물이고. 총도 엄청 옛날 총 쓰잖아요. 그쵸. 리볼버 써요. 네, 리볼버. 리볼버 쓰고. 네. 물론 전내화는 했지만 그 네. 외의 몸은 다 원래 육체고, 네, 가족도 있어요. 심지어. 네. 그 공항국가에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있는지 거의 없는 안 걸, 나오잖아요. 네, 네. 없는 거 같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가족,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인가 딸인가. 딸일 있고. 거예요. 네. 그 애니메이션에만 나오지 않나요? 영화에서도 맞아요. 나오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좀 헷갈려요, 지금. 네. 네. 그러고, 사이토라는 스나이퍼가 나오고, 저격수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저 이시카와라는 그 해킹 전문, 좀 이렇게, 그, 육체파라기보다는 이제 네. 그, 두뇌파. 두뇌파라고 할까요? 네. 네. 사무실에서 거의 일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공항 국가를 이끄는 과장님. 맞아요. 네. 뭐더라? 이름이. 영감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맞아. 나네요. 영감님. 사실 그 영화나 거기서도 이시카와였나? 이시카와는 아까 이시카와는 제가 아니고요. 네, 네, 누구였지? 아,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등장인물. 그 영화에서도 사실 이름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 그냥 과장님이라고 부르구나. 국장이라고 하잖아요. 국장이었나요? 네, 국장일걸요.
국장이거나 아니면 영감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등장인물. 아라마키. 아라마키. 네. 네. 아라마키라는. 네. 이게 더빙에서는 국장이라고 한다네요. 이제 원래 그 네. 원작에서는 과장이라고 하고 이게 그 더빙이나 이제 자막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실제로 일본어로는 소자라고 합니다. 구사나기를 소사라고 하는데 그 소자라는 계급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 군대 계급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대응되는 소령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고 그래서 그 인형사 에피소드를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초반에 이제 청소부 에피소드가 나오죠. 네. 네. 그 청소부가 네. 인형사라는 일단 해커를 잡으려고 하는 게 주요 네. 골자고, 근데 이제 청소부 에피소드는 그 청소부가 그 인형사한테 해킹을 당해가지고 인형사가 시키는 대로 이제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내랑 딸이 있다고 믿고 그다음에 아내의 바람 피는 거였던가 뭐 그거를 네, 이제 네. 감시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하는데 네. 그게 사실 인형사가 시킨 뭐 다른 일이었고 뭐 이런데 네. 그래서 이 아내랑 딸이 있다는 기억 자체가 조작이 된 조작된 거라는 거죠, 네. 거. 네. 그래서 나중에 막 신문을 하다가 내가 가족 사진이 있는데 이러면서 딱 보내주는데 자기밖에 안 사실은 찍혀 있고. 자기밖에 네. 안 찍혀 있고. 그래서 좀 되게 슬픈 캐릭터입니다. 네. 안타까운 캐릭터고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아직 연구 중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청소부를 보고 저렇게 기억이라는 게 그 어떤 그 벌더러블이 뭐죠? 우리말로 취약한. 네, 네. 취약한 거라면 죄송합니다. 그 이렇게 바뀌기 쉬운 거고 또 네. 내가 철석같이 거짓된 기억도 철석같이 믿게 된다면 그럼 나라는 존재 자체는 이 기억에 기반한 것일 텐데 나라는 이 의식이 그렇게 견고한 것일까? 과연 나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이 소령이 고뇌를 하기 시작하죠. 네. 왜냐하면 자기는 전신 의체를 했기 때문에 예. 이 육체가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정말 프로그램이 아닌가. 아까 만화에도 나왔지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래서 그 혼란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소령이 그 잠수를 하죠. 사실 의체를 가지고 잠수를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의체는 대단히 무겁기 때문에 그 플로터라는 기기가 있지 않으면 떠오를 수가 없는데 그 기기가 뭐 고장나면 그대로 죽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이 소령이 그래서 잠수를 하면서 나의 이 불확실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떠오를 때면 새로운 정말로 확실한 내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잠수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술을 먹어도 그 의체 안의 그 화학 플랜트로 순식간에 이걸 분해를 할 수가 있다. 아주 편한 몸이죠. 숙취에 시달리는 공상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부럽네요. 공상님이 어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다행이네요. 좀 피곤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쿠사나기가 여기서 이제 바토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인간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부품이 적지 않듯이 자신이 자신답게 살려면 놀랄 만큼 많은 것이 필요하지. 타인을 대하기 위한 얼굴, 의식하지 않을 때의 목소리, 깨어날 때 응시하는 손, 어린 시절의 기억, 미래의 예감. 그것뿐이 아니야. 내 전뇌가 접속할 수 있는 방대한 정보나 네트워크. 그 모든 게 나의 일부이면서 나라는 의식을 낳고 그와 동시에 나를 어떤 한계로 제약하고 있지.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사가 되게 이 작품의 핵심 주제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사나기가 이 정체성을 계속 의심을 하다가 인형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인형사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어떤 외무성에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이 프로그램이 어느 날 자아를 갖게 되죠. 자아를 네. 갖게 되고 의체로 들어가서 나는 이제 하나의 생명체로서 정치적 망명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 외무성 직원이 말도 안 돼, 너는 자기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나지 않아라고 하니까 그럼 너네 인간도 유전자 자기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생명은 정보의 흐름 속에서 생긴 결정체 같은 것으로 종으로서의 생명은 유전자라는 기억 시스템을 갖고 인간은 단지 기억에 의해 개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컴퓨터의 보급이 기억의 외부화를 가능하게 했을 때 너희 인간들은 그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무엇인가, 무엇이 생명체인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 기억 장치가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생명체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우리 개인으로 있을 수 있는 게 기억에 의한 거였는데 네. 그 기억을 외부화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럼 그 기억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그 외부화된 그 기억만으로도 나라는 존재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뇌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뭐 기술로 이게 가능하니까 그냥 실현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형사를 지키기 위한 그 외무부의 뭐 전차랑 그 이 쿠사나기 소령이랑 뭐 결전을 하고 쿠사나기 소령이 결국 이 인형사랑 융합을 하게 되죠. 그 인형사는 자기의 생명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식을 남기고 죽는 그런 생명의 기본적 프로세스가 없으므로 아직 생명체로서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카피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화론 뭐 이런 걸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개체가 이제 복제가 되게 되면 그 개체들은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 변화에 너무 취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병이 퍼지면 다 같이 걸려요. 다 같이 그냥 몰살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어떤 이종 결합을 하고 좀 다양한 이제 유전자 풀을 갖게 되는 네. 가지는 걸 이제 생존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인형사도 그런 다양한 개체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 쿠사나기와 융합을 하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쿠사나기 너도 나와 융합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방대한 네트워크 이게 너의 것이 된다. 뭐 이러면서 좀 꼬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하죠 융합을. 네, 융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디로 갈까? 네트는 광대해. 라는 게 이제 아주 유명한 대사인데요. 그 새로 태어난 그러니까 융합한 그 존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도 나오지만 쿠사나기 소령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또 그 인형사라고 볼 수도 수도 없죠. 없죠. 네, 그 둘이 융합된 형태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봤을 때는 진짜 어렸을 때요. 한 네. 중학생 때였나? 뭐 그때였는데 뭔가 결말이 제가 볼 때는 해피엔딩이 아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쿠사나기가 없어졌잖아요. 쿠사나기라는 이 소령 그 바트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있는 나는 인형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쿠사나기라는 인물은 여기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토는 사실 쿠사나기 소령을 좋아했는데 그 쿠사나기 소령은 없어진 거죠. 뭐 죽은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어떤 개체가 사라진 거니까. 그래서 이게 새드 엔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뭐 새드는 아니죠. 새드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좀 그렇게 평범한 결말은 아니긴 합니다. 주인공이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여정을 떠난다라는 게 그 당시로서는 정말 좀 충격적인 결말이었고 지금 봐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결말이죠. 네. 저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 이것도 화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비슷한 결을 비슷한 모티브를 가진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그 아버지가 그 자기의 죽음의 진실을 그 알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기억을 넣었는데 네. 그게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들 안에 아버지 기억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기억을 토대로 암살을 시도하죠.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도 아니고 그 원래 아들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에피소드 이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이거를 약간 제대로 감을 못 잡았는데 오히려 그 에피소드를 보고 나니까 이거 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저는 이게 DVD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DVD 보면 메이킹 필름 특전이 있어요. 그래서 스태프들이나 감독들 인터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정말로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95년 당시 CRT 모니터가 있는 그 사무실에서 정말 그 환경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그 디지털 그 CG를 만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얘기도 나오고 근데 내용적인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이 영화의 배경이 홍콩스러운 그런 배경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왜 홍콩 같은 이제 배경을 설정을 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이 정보화된 세계, 그러니까 정보 네트워크가 그 정말 세상을 뒤덮고 있는 세계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홍콩에 보면 간판들이 엄청 많잖아요. 간판들이 엄청 많고 뭐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소리랑 음악이랑 뭐 이런 게 가득한 풍경이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으로서 영화의 그 주제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블레이드 러너 생각도 많이 났어요. 그렇죠. 네. 블레이드 러너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이 영화도. 네. 그래서 사실 블레이드 러너는 그 미래의 무국적인 그런 환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본 이미지를 많이 차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 사는 세계가 어떤 국가나 뭐 민족 같은 게 좀 희박해진다면 그거를 좀 임팩트 있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온 환경을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소니라던가 뭐 일본 기업들 로고가 많이 나오고 가부 뭐 좀 이렇게 기모노 입은 여성의 모습이 전광판에 나온다거나 막 이렇죠. 근데 여기는 반대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하죠. 근데 또 그런 광경을 또 이제 공학기동대에서 또 이제 그 오마주를 했다는 거는 뭐 역으로 뭔가 좀 들어온 느낌?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 가져온 일본의 오리엔탈적인 이미지를 이제 일본에서 다시 가져와가지고 또 내면화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TV판 에피소드 보면 사실 블레이드 러너를 오마주한 내용도 그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토고사가 사진 확대해가지고 볼 때 뭐
몇 번에서 몇 번, 뭐, 네. 뭐로, 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고, 아, 이건 블레이드 러너구나. 막 이러면서 좀 반갑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메이킹 필름도 보시면 엄청 재밌는데 상당히 이 사람들이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게 뭐, 예를 들면 그 홍콩의 거리 창문의 모양 같은 것도 몇 번이나 감독한테 빠꾸를 먹으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보통은 영화에서 이제 총알이 이제 뭐 벽이나 막 이런 데 박힐 때 폭죽 효과 같은 걸 넣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최대한 리얼리티를 추구한 그런 묘사를 했다. 라던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오프닝에 보면 이제 스태프들 그러니까 약간 컴퓨터 코드가 그러니까 숫자 010101 이게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스텝 이름이 나오거든요. 짠 하고 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 코드 그 숫자 코드가 그 스텝 이름을 컴퓨터 코드로 바꾼 거래요. 그래서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해석을 해보시면 스텝 이름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숨어 있는 설정 같은 거를 보실 수 있으니까 메이킹 필름도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작품에 대한 논문을 좀 읽었어요. 아, 네. 네, 논문들이 좀 꽤 있어요. 그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사실 일본에서는 훨씬 많을 텐데 우리나라에는 뭐 찾아보면 한 10편에서 20편 정도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5편 정도를 읽었는데 한 편은 6편을 읽었는데 한 편은 이제 한 편만 그 TV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이고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네. 소개를 해드릴 거고 나머지는 다 이 극장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극장판과 이 후속작인 이노센스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뭐 다 소개할 시간은 없고 어떤 논문을 읽었는지와 이 논문은 어떤 게 좋다 뭐 이런 정도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조현범 씨가 쓴 디지털 니르바나 사이버 공간과 초월의 상상력 애니메이션 공각 기동대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근데 몇 년인지 제가 안 적어놨네요. 보자. 이건가요? 이거군요. 이 논문은 2003년에 종교연구라는 네. 저널에 실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실린 논문입니다. 그 종교연구라고 하니까 좀 생뚱맞을 것 같잖아요. 무슨 공각기동대랑 종교 무슨 상관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 논문이. 왜냐면 약간 자의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면서 들어가긴 하지만 일본 신화랑 이 작품의 뭐 연관성이라던가 뭐 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 쿠사나기가 이 융합을 하는 장면이 과연 니르바나 열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뭐 쿠사나기라는 게 그 일본의 우리나라 단군 신화 같은 신화가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천황의 이제 조상신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고 그다음에 아마테라스 동생이 스사노 노미고토 오노미고토 뭐 이런 신인데 그래서 아마테라스라든가 스사노라든가 뭐 이런 명칭을 뭐 일본 게임을 하거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아마테라스는 나루토의 네. 나루토의 무슨 환술 이름이 아마테라스죠. 네. 그런 거라든가 뭐 나오는데 이 스사노가 그 야마타 오로치마루 생각나지 않으세요? 야마타 오로치라는 머리가 8개인 큰 뱀 괴물이랑 싸웠대요. 싸우는데 꼬리 부분을 자를 때 뭔가 좀 딱딱하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보니까 그래서 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칼 이름이 쿠사나기입니다. 그래서 이 쿠사나기라는 이 신검이랑 그 다음에 아마테라스의 몸을 상징하는 거울, 그 다음에 구슬 목걸이 이게 그 세 가지 신기라고 불리면서 이 천황이 즉위를 할 때 중요한 징표로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 또 쿠사나기가
물의 정령에서 나온 그 힘의 원천을 얻는다고 하네요. 근데 이 쿠사나기 그 소령이 보면은 공각기동대 맨 처음의 장면에 보면은 그 쿠사나기의 의체가 만들어지는 네.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물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소령은 또 잠수하는 그 취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런 걸로 보면은 쿠사나기가 물이랑 이제 연관되어서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게 이 신화의 이런 내역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논문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김경신 씨가 2010년에 한국 만화 애니메이션 학회에 투고한 사이파이 애니메이션 영화 공각기동대에 나타난 미래지향적 욕망의 정신분석적 고찰 락항의 이론을 중심으로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락항의 이론이 어렵기는 한데 그 부분만 제외하고 보면은 저도 사실 방금 읽었거든요. 네, 네. 근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만 넘어가면 뒤에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네, 뒤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뒤에를 보면 뭐 그냥 골고루 이 작품의 의의를 잘 정리한 논문입니다. 이게 석사 논문이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뒤쪽에 가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뭐 기억의 복제 문제라던가 지식의 복제 문제라던가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개인의 기억이 어느 날 톡 튀어 사라져 버리고 다른 누군가의 기억이 복제되어 버린다면 무엇으로 개인을 구분하고 인간을 규정하고 나를 나이게 할 수 있겠는가? 뭐 그래서 뭐 지식도 그렇다. 뭐 예를 들면 이 지식을 뭐 마음대로 복사할 수 있고 뭐 내 머리에 넣을 수 있게 된다면 어렵게 책을 읽거나 힘들게 외국어를 배우거나 뭐 수학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정말 그런 편하겠죠. 그렇죠. 공부를 하는 입장으로서 참 네. 제발.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되면 네. 공사님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지나요? 제 네, 직업이? 네. 공사님이 대학원에서 고생한 세월이 모두 쓸모 없어지는 것이죠. 아, 그럴 네.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가상과 현실의 문제, 국가와 자본의 문제, 욕망의 실천 문제 뭐 이런 다각도에서 이 작품을 분석하고 있는 좋은 논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공각기동대가 다른 작품이랑은 다르게 여성 사이보그가 등장을 해요. 네. 지금까지는 뭐 로보캅이나 뭐 이런 작품에서는 다 주인공이 남성 사이보그였는데 이건 여성 사이보그이기 때문에 그 젠더와 관련된 뭐 페미니즘과 관련된 분석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페미니즘 시각으로 분석한 사이보그 캐릭터 연구 공각기동대 이노센스의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라고 손창희 라는 연구자가 2006년에 애니메이션 연구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나 해러웨이가 누구냐면 사이보그 페미니즘을 주창한 분이에요. 네, 그런 연구자고 이분의 책을 제가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물론 들으시는 분 중에 도전을 하시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미리 경고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뭐 좀 쉽게 설명하자면 사이보그는 성을 초월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상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보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이 성별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주장을 하는 게 이 다나 해러웨이의 그 주장을 아주 거칠게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칠게요. 예, 거칠게 대충.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사이보그 페미니즘에서 사이보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공각기동대나 이노센스에서 여성 사이보그 캐릭터가 사이보그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쿠사나기가 적극적으로 기계화를 하잖아요. 그 자기 몸을 전부 다 이제 기계화를 하는데 그럼으로써 기계와 인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뭐 이런 위계적인 이항 대립, 예를 들면 뭐
여기 보면 나오는데 뭐 선과 악의 관계라든가 지배자와 피지배자, 과학과 자연, 뭐 인간과 기계, 뭐 인간과 동물, 뭐 이런 그 위계가 있는 이양 대립. 예를 들면 뭐 지배자 피지배자 관계에서는 지배자가 우월하고 피지배자가 열등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남성 여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남성 여성의 관계에서 여성이 항상 열등하고 남성이 우월하죠. 그런 식의 위계적인 이양 대립을 이 사이보그라는 존재가 완전히 해체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좀 혼종이죠. 그러니까 기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어떤 구별 지을 수 없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이 쿠사나기 또는 이 사이보그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공각기동대가 이 사이보그를 바라보는 것과 월령공주,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뭐 은하철도 999에서 사이보그를 바라보는 그 뭐 과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후자의 세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생태주의 뭐 이런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를 하는 거는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각기동대에서는 오히려 이 인간의 능력의 확장을 위해서 이 기계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와 함께 인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현대 사이보그 특성, 공각기동대와 이노센스를 중심으로 라고 이제 서수정 씨가 한국 콘텐츠 학회 논문지에 2007년에 이제 기고한 논문에서는 이건 짧아요. 짧은데 그래도 잘 요약되어 있는 논문이라서 혹시 뭐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 하나만 읽으시려고 한다면 이 논문을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진아 씨가 영화연구에서 2004년에 발표한 정보의 바다에서 인간 사이보그는 무엇을 꿈꾸는가, 공각기동대를 다시 읽는다. 이 논문은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긴 해요. 왜냐하면 오타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좀 잘 정돈되지 않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중간중간 좀 주목할 내용이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토탈 리콜이랑 이 작품의 유사성을 뭐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 작품에서는 몸이 마음을 파쇄하는 것이 아니라 고스트가 의체를 수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정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루는 여러 가지 재밌는 논문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논문 읽는 거 좀 싫어하는데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쵸.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DBPR라든가 이런 데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대학교에 있는 분들이 아마 쉽게 읽으실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좀 유료로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TV판 애니메이션을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 팟빵, 파티, 그 다음에 아이튠즈, 아이튠즈에서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혹시 뭐 감상이나 의견 있으시면 SF 서바이벌 SF 키트 죄송합니다. 서바이벌 SF 키트 gmail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도 괜찮고요. 그쵸. 그쪽이 편하시면 그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바이바이. 봬요. 네.